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함께 하시죠. 8월 18일 뉴스엘 라이브 출발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모식에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와 만났는데요. 사실상 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 후보와 한 대표의 만남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살펴봅니다. 오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당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런 상황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계기로 비명계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순적인 행태가 연일 논란입니다.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띄우면서 정작 수재민 학생들을 찾아간 자리엔 담배와 재떨이가 놓여 있고 딸 김주혜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은 금지시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짚어봅니다. 한인 여성이 미국 경찰 총격에 사망하는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색인종에 대한 끊이지 않는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알아봅니다. 올림픽이 끝났지만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선수가 SNS에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연경 선수와 현종화 감독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 오늘 오전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총출동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도 추도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 중에 하나죠. 이 어록을 언급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진영을 초월한 해안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정의의 역사와 지혜로운 국민을 믿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다. 구자홍 차장님,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는 하나였을 것 같은데 네. 해석이 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제 상황에 맞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어떤 국정 철학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되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한동훈 이 국민의힘 대표는 동의한다. 정말 이 지혜가 담긴 말씀이다. 이렇게 이 칭찬을 하고 그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이 똑같은 어록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야당 지도자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이 어록도 있었습니다. 예.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말씀을 지금 제1야당으로서 이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어록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한 사람이 한 발언에 대해서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또 다르게 해석한 사람은 누굴까요? 보시죠. 바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입니다. 먹사니즘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다라고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 박 전 최고께서는 이 해석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를 두고 어떻게 쓰고 있나라고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포용적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는 강조하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일관되게 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기조를 지적한다던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차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먹사니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호응을 기대한다. 이런 취지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하나의 정치적인 브랜드인 먹사니즘을 강화하는 효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 더 효과를 좀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어록 이야기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해석을 펼치고 있는 정치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김 전 대통령 관련해서 추모식 이전에 있었던 논란이 하나 있었죠. 바로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인데 장윤 변호사님,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걸 기념관이나 추모 공간으로 이 여사께서도 이 유언을 남기셨을 때 그렇게 그 뜻을 기리는 공간으로 되기를 바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삼남 김홍걸 전 의원의 이 매각으로 상당히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자 일단 사저 매입자와는 기념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예. 그리고 정비를 한 이후에 올해 10월이나 11월에는 일반에게 공개해서 추념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채널A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다시 그림 보여드릴 텐데 김홍걸 전 의원이 삼남이고 형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모식을 앞두고 모면하기 위한 발표인지 모르겠다. 이 발표, 민간에 공개하겠다는 이 발표가 동교동계 어르신들과는 상의도 없이 발표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김대중 재단 관계자인 백이선 사무총장은 매입자도 살 때와 이야기가 다르고 김홍걸 전 의원의 이야기도 확실치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전 최고께 이걸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전은 어떻게 될 건지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참 이게 애매한 것이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좀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예. 일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좀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인 이 동교동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동교동계 인사들과 만나서 사저 회수 방안을 논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됐던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 재산을 사저 회수에 내놓겠다 뭐 이렇게 좀 공언을 했다. 예.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이제 김홍걸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연락 온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좀 공방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저 회수를 위해서 민주당도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다는 말씀 주셨고 지금 화면에 추모식 현장 장면이 좀 나갔는데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보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보였고 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자와 김두관 후보자도 그림에 보였습니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식이다 보니까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모두 출동을 했고 전직 대통령의 자제들도 모두 참석을 했는데요. 김 전 부대변인. 네. 아무래도 오늘 민주당 또 전당대회가 있고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신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런 상황에 저 자리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 후보와 만남을 가졌을 텐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그거는 예상컨대. 실질적으로 그렇게 눈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손 잡으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하기는 실질적으로 조금 제한된 어떤 장소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무래도 만약에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되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수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영수회담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부터 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본인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기선제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금투세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며칠 전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제3자 추천 관련해서 은근히 그런 얘기를 꺼내면서 실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선제압의 차원의 어떤 얘기가 오갈 텐데 아마 오늘은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림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
배치 자체가 한동훈 대표는 맨 앞줄이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 뒤에 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당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자리 배치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구장훈 차장께서 보실 때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바라봤을지. 네,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의례적으로 예의상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민주당의 이 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 때문에 오늘 추모식은 민주당 주도의 행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월 18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5주년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오후가 되면 이재명 그 당대표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민주당을 창당하고 어떻게 보면 정권을 만들어낸 주역 중에 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 DJ를 제외하고 당대표 연임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에 김대중의 시대가 가고 이재명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이 8월 18일이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 전 부대변인께서 금투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투세는 다 아시다시피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합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당은 유예 혹은 폐지까지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가 일시적인 유예 또는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관련한 이야기를 했던 것 목소리 모아놨습니다.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원래 1인 정당 아닙니까? 한 명이 90% 받는 정당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이슈에서는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박전 최고위원님, 금투세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내년 시행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조금 유연한 입장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게 좀 바뀔 기류가 있을까요? 네, 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큰 정책 방향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사실상 원래 시행하려던 것을 시기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금투세 도입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효과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시행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뭐 예를 들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일각에서는 또 어떤 의원들끼리 모여 있는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반론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이 부분은 이렇게 급하게 시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현장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총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달라. 이런 의총 개최를 금투세 관련해서 해달라라는 요청이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당대회 국면이라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척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로 정말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책의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열어서 당론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여야가 또 협력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법이겠죠.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여지를 열어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이제는 더 이상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국회 때 냈던 안도요.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대한변협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냈던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변협 안과 대법원장 안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재발의했을 때 이건 특검을 타락시키고 있다.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건 대단히 허접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국민 앞에 이 약속을 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하든 제3자 누가 하든 그것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 유예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 이건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 전 부대변인님의 예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민주당의 아버지 1극 체제가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할 때 추천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위헌적인 요소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필요한 조치는 뭐냐면 대표가 생각하는 안이 있겠죠. 그리고 그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담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는 집단 지성이라는 거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도 이른바 제복 공작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주체인 이제 검사를 누가 추천한 얘기도 되겠지만 예. 특검의 어떤 범위나 내용, 절차, 시기 이런 것까지 다 논의를 하다 보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어떤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다 야당 또한 그렇고 여당 또한 그런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한 당내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견은 있을 거고 이견을 모아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견이 있다면 그거를 또 우리의 안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특검에 대해서 지금의 특검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식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여야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구장차님, 근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의 차이가 뭐냐면 야당은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에서 실천하기까지는 야당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여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그 입법 또는 정책에 대해서 행정부가 수용을 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고위 당정 협의가 열립니다.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를 위시해서 한덕수 총리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동훈표 대국민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고위 당정 협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3일에 당대표 당선됐을 때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줄곧 민생을 강조해 왔는데요.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불안감이 큽니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이나 국민들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이 앞장서서 챙기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쟁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약자 지원에 있어서는 그런 정쟁에 앞서서 대승적인 양보와 타협을 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전 부대변인,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강조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볼 때 예산, 건전재정, 국가 재정에 대한 측면에서 어떤 법안을 냈을 때 그 법을 통해서 예산이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감면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동만, 그다음에 민주당의 박주민, 전재수 의원이 같은 법안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그럽시다 해서 굉장히 어떤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직접적으로 소수지만 약자이기 때문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합의가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130만 가구 대상으로 전기요금 1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가름마가 타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이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까지 어떤 관료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봤던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냐면 당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정책을 만들고 어떤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기까지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결적인 국면보다는 일정 부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국가 예산도 생각하면서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두터운 약자 복지의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을 낼 수 있겠다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당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박 전 최고위원님, 오늘 전당대회 일정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은 투표를 하는 거, 그다음에 개표하는 거, 당선자 발표 이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투표 같은 경우에는 5시 10분쯤에 투표가 종료가 되고 개표를 시작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식순상에 보면 한 6시 14분에서 6시 24분 사이에 이제 당선자를 발표하는, 그러니까 누가 최고위원이 되고 누가 당대표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6시 15분경쯤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사실 뭐 순위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막판 뒤집기를 하는 후보들도 눈에 띄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의 그 득표율 자체가 90%를 넘게 될지 아닐지 이 부분에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뒤로 지금 그림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이 말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신조어입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또 대명, 또 대표는 이재명. 근데 이제 구대명까지 나왔습니다. 저랑 같은 집안 사람이 아니고 구씨가 아니고 90% 지지율을 받는 대표 이재명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구장훈 차장님.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역사 속에서 90% 넘는 지지율 받는 대표가 있긴 있었겠죠.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대표는 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대통령은 옛날에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선거로 투표할 때는 90%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대통령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번 민주당 대표가 90%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한다라면 물론 군소정당이긴 합니다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99.9%로 답표됐거든요. 예. 말 그대로 당명에 조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국 한 사람 중심으로 창당한 당이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당인데 그 정당에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압도적인 투표를 몰아주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 다양한 당 안팎의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박 전 최고위원님, 예전에 김대중 총재 시절에는 90% 넘는 지지율 있지 않았나요? 뭐 그랬을 수 있겠죠. 뭐 저도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진 않는데, 예. 근데 이제 다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90%다, 80%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고, 뭐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공격의 소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재명 전 대표라는 정치인 자체가 이미 지난번 대권의 후보였고, 그다음에 앞으로 차기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되는 만큼 그를 향한 지지가 결집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 좀 잘 맞서서 대립해 줄 수 있는, 잘 싸워줄 수 있는 인물을 찾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치력과 인지도, 그다음에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당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정도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전 부대변인께서 예상하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당대표에 선출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 내놓을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영수회담하고요. 어. 그다음에 제3자 특검 관련해 가지고 분이 자락을 깔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네, 두 가지를 통해서 대통령과 동시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 그리고 그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관심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할 테니까 그런 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손 드셨는데요. 예.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이재명 대표 측하고 사전 교감을 한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대표 시즌 1과 대표 시즌 2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당대표가 될 때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대표가 돼야 강력한 야당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이번 당대표의 경우에는 그냥 당대표가 아니라 거대 야당 당대표고 대선을 3년 앞두고 2년 임기의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첫 일성은 당내 통합, 당내 화합. 두 번째는 이 국정 안정을 위한 협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당심은 얻었지만 민심을 아직 얻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기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특히 민심을 얻어내지 못한다라면 당심에서 앞서고 민심에서 져서 대선 2연패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대표가 되는 순간 모두를 전환해서 사법 리스크 또는 이 여당 대통령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 당내 화합과 통합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협치 이것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서울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통합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구자영 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당내 통합, 국정 협치를 위한 통합 메시지인지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한 발언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차이가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그 상대와의 격차만큼 크겠습니까, 여러분? 경쟁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발생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 다시 또 하나로 잘 합쳐질 것입니다. 장 변호사님께서 해석하실 때는 저 메시지가 누굴 향한 메시지라고 보세요? 아마 이제 전당대회 공식 연설 이후에 지금 기자들 질의응답에 답하는 거는 아마 정봉주 의원에 대한 질문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정봉주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본인이 인정한 것도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게 지금은 그 차이가 뭐 잔존하지만 같은 지도부로서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때는 그 큰 차이가 될 수 없다. 통합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일극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드러내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하나회 뭐 이런 비유 뭐 당원들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만큼 그것을 다 봉합하고 일단 민주당이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제 숙제 앞에 놓인 숙제는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정책과 행보로 이제 국민들 마음에 가 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를 잘 해나가자는 또 일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해서 한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 정봉주 후보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지자들의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현장 모습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내가 이재명 임내하면서 실세 권력 노름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속아내겠습니다. 박 전 최고께서 보실 때는 저 한 줌도 안 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이 누굴까요? 글쎄요, 뭐 정봉주 의원의 머릿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누구를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싶으신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본인도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뭐 집단을 거론하거나 이렇게 하신 바가 없어서 아직은 조금 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문제는 이게 강성당원들 사이에서 지금 정봉주 후보를 향한 여론이 상당히 좀 안 좋아졌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강경하게 사실상 이렇게 가짜 명파리 세력을 속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본인은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봉주 후보가 당신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이제 지지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후보를 사퇴해라라는 압박까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이번 서울의 결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지금까지 누적된 득표율에 따라서 최고위원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지지를 규합해서 정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추후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급 주신 그 서울 경선 득표 결과입니다. 정봉주 후보가 원외 후보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전현희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볼 텐데요. 정봉주 후보가 이렇게 6위로 떨어지고요. 누적 득표율 준비돼 있나요? 그림? 누적 득표율도 보면 3위를 지키고는 있지만 오늘까지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구장처님, 네. 이게 굉장히 좀 무섭게 민심이 당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민주당원은 아닙니다만 민주당은 굉장히 좀 역동적인 정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봉주 후보는 처음 전당대회가 시작할 때만 해도 최고위원 가운데서는 1등을 달렸던 후보입니다. 워낙 이제 오랫동안 정치 활동도 했고 그 다양한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22대 총선에 공천을 받았다가 이것이 번복되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 여론도 있어서 정봉주 후보로 상당히 많은 지지층이 쏠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마치 김민석 후보를 좀 지지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타나면서 역전이 됐고 또 정봉주 후보가 이 강성, 일부 강성 당원과 일부 극소수 인사라고 지칭했습니다만 내부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이 곧바로 나타나서 서울 경선에서는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내고 서울에서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저렇게 심판을 한다. 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정봉주 후보의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전 최고께서 보실 때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향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투표율이 좀 치솟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들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측 지지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 동료를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 한동훈 대표 후보 시절에 어떤 러닝메이트 격으로 예를 들면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비대위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인사들과 함께 선거를 치렀던 한동훈 대표의 사례가 있듯이 민주당에도 어떤 러닝메이트라는 공식적인 제도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좀 신뢰하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인사들과 같이 지도부를 꾸리고 싶다. 이런 의사는 충분히 좀 어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이거나 아주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다던 전현희 후보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서울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갑자기 순위가 확 올라오면서 누적 득표율 또한 바꿔주세요. 누적 득표율도 5위 차지했습니다. 원래 이현주 후보와 굉장히 좀 근소한 차이로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현주 후보가 앞서기도 했었는데 이현주 후보가 6위, 전현희 후보가 누적 득표율 5위가 됐습니다. 김 전 부대변인께 일단 먼저 여쭤보고 민주당 한번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민주당의 선거 제도나 이럴 때. 근데 이런 상황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4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5위 안에 드느냐 마느냐, 정봉주 후보가 5위권으로 벗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가깝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험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순위가 바뀌고 그게 단기간에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없다. 역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의미의 역동성이 아니라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만의 잔치뿐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사실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차분하게 보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굉장히 선정적으로 본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본인의 정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저는 그렇습니다. 정봉주 후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정봉주 후보가 지난주 상황에 봤을 때 그런 얘기가 박원성 전 의원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경기도와 세종 대전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3위를 했지만 2위 같은 3위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월요일 날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치명 8일 얘기했고 또 며칠 전에는 그거 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소위 말해서 견적이 끝나서 내가 충분히 2, 3위는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전략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아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철저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는 좀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전현희 후보 관련해서는 그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한 뭐라고 하셨죠? 끔찍한 발언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표현을? 적절하지 않고 적절하지 선정적인 발언이고요. 결국은 선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선거공학적으로 예상되는 거고 그분이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준비된 멘트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멘트였는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조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창피한 줄 아세요? 소가리를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손석준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거슬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측에도 얘가 여쭤보기로 했기 때문에 박 전 최고께 여쭤보겠는데 전현희 의원이 저 발언을 한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순위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슈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투표를 하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전현희 의원의 어떤 진정성, 진정 어린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신 분들이라면 투표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투표에 영향이 있었을지언정 그 영향력을 노리고 계획하에 전현희 의원이 고의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보는 시선 자체가 저는 너무 좀 무자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뭘 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에서 국장직을 지내셨던 분인데 국장이라고 하면 이 부처 안에서 상당한 고위급 공무원이고 장관과 직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실무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일을 하면서 아마 호흡을 맞췄던 일종의 동료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께서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격해지셨던 것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고인께서 살아생전에 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국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이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의사를 좀 피력해 오셨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권익위는 사건 종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고인의 심적인 부담,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과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권에서 좀 전현희 의원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 국장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좀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전현희 의원의 순위 오늘도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최종적인 순위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게 단순히 뭐 권리당원들의 투표 이렇게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대의원 투표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뭐 무당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 김두관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이번 10월 달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모두 걱정하고 있다. 장유미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이 됐고 여러 가지 계기가 마련되면서 비명계가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뭐 유의미한 흐름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차기 대권 후보인 건 맞죠. 그런데 지금 하나의 좌장격으로 정말 구심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는 약간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유무죄를 이제 확정할 수는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증문즉답 형식으로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 판시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단정지어서 처벌하는 건 너무 법적으로 이 처벌 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대법원 판시에도. 예. 과연 유죄가 나올 것인가. 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이 자백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각의 평가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어떤 허위 사실까지 증언할 것을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 여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잠깐 흘러간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초일회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이게 바로 비명계 인사들이 15명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모임인데 구자웅 차장님. 네. 저게 저렇게 구체적인 모임까지 만들었다면 장 변호사께서는 유의미한 흐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 해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총선 때 나왔던 그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신조어가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이런 그 조어가 있을 만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능력이나 아니면 자질 면에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천을 받고 이 비명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국민 지지가 높고 이 의정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인식이 민주당 내에 그 전현직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대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 전횡 또는 친명계의 전횡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비명계 의원들의 이 초일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이 공유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사람들의 어떤 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이 일부 당원들이 함께 뜻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이긴 하지만 이재명과 비이재명이 공존하는 체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임이 생겼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는 오늘 오후 6시쯤 나오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압록강 수해로 큰 타격을 입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애민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애민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 텐데요. 수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임시 거처가 마련된 평양의 425 여관이라는 곳인데요. 김 위원장이 벤츠 차량을 타고 들어온 모습 보셨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하고 쌀밥, 닭고기, 과일 이런 특식이 차려진 식당에 김 위원장이 들어서니까요. 아이들이 김 위원장에게 몰려들더니 먹을 것을 건네주려고 줄까지 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더군요. 원수님께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꼽아가며 저저마다 아뢰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친아버지 앞에서 오리광을 부리는 응석바지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친아버지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응석바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40kg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친아버지는 140kg가 나가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야윈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김 전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죠. 네. 이게 보면 전체주의의 어떤 한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저 나이 때 저렇게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입고 정자세로 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저는 도리어 그러니까 인식의 틀이란 게 어떻게 되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런 사진이나 영상이 나간다고 하면 저거는 김정은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저게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 말고 또 하나 장면 되게 인상적인 게 예전에 압록강 그쪽에서 수해 났을 때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 근데 그때 어른들이 다 손을 높이 들고 막 환호를 해요. 근데 네. 아이가 그걸 보고 나서 뒤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럴 텐데, 그리고 딱 봤을 때 몸무게가 140kg인데 아이들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왜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에서 지도자가 현장에 다 갑니다. 광폭 행보를 하죠. 그게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거나 여건이 안 받쳐준다. 그런 거 하면서 소위 말해서 숙청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김정은의 어떤 선동의 방식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장면 준비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수재민 임시학교를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림 함께 보실 텐데요.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저렇게 담배와 성냥, 재떨이가 놓여 있고요. 야외에서 아이들과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때는 김 위원장을 향해서만 선풍기가 2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140kg을 언급한 것은 어떤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저렇게 건실한 모습인데 수재를 입은 학생들은 굉장히 야윈 모습이 대비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아이들을 위해서 방문했다는데 담배와 재떨이가 있고, 이게 아무리 남북한 간의 문화가 다르다고 할지언정, 장윤 변호사님, 저거는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저 자리에서만큼은 담배를 안 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애민 행보의 일환으로 보이긴 하지만 진정성이 있냐라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저 장소가 교실입니다. 교실에 재떨이와 담배를 갖다 놨다는 건 아마 흡연 장면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흡연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론에서는 진단하고 있거든요. 부적절하죠. 본인의 담배를 태우는 걸 잠시 중단하지도 못할 정도의 애민 행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게 먹을 것을 직접 챙겨주고 하지만 아마 이거는 역설적으로 이 수혜민들 13,000명 이상이 지금 평양으로 와서 주거지를 제공받았다는 건데, 그만큼 격앙된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좀 그런 절실한 상황이 김정은에게 놓인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최근 북한이 주민들을 향해서 이것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또 화면 보여드릴 텐데,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떠오르고 있는 김 위원장의 12살 딸 김주애의 모습입니다. 박 전 최고위원님, 뭘 금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이 수탉머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반만 묶어가지고 뒤로 올리는 모습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김주애가 지금 보여지는 화면에 김주애가 하고 있는 그 머리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시스루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뭐 속살이 비치는 옷을 입지 말아라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주애의 스타일과도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애는 되고 주민들은 안 되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될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노동 단련 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교화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도 높게 이렇게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김주애는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강하게 단속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구장사님, 이게 아무리 북한이 뭐 독재 국가라고 하더라도요, 본인 딸한테는 허용하는 거를 주민들한테 허용을 안 한다고 하면은 내부에서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서 그 북한 어린이들 앞에 쌓여져 있는 이 음식들 보면서도 굉장히 생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도 보통 뭐 사과, 복숭아, 포도 따로 담거나 하는데, 무슨 제사상 차리듯이 과일을 한 방울이 가득 쌓아놓은 모습. 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 북한 학생들도 그렇게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면 저 장면을 보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을 위해서 또 수혜난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서 이만갑을 보다 보니까 니탄떡이라고 그 흙과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만든 떡을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먹고 있다고 하는데, TV 화면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지역에서는 저렇게 호의호식하는구나. 굉장히 얼마나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북한의 저런 과도한 선전선동이
정말 헐벗고 그 배골고 있는 또 다른 북한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언급해 주신 이만갑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채널A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지난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남북 대화 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 아직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대화 협의 이제까지는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김정은,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화 협의체라는 게 꼭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단위에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게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의약품 관련해서 제공을 한다는 거고, 이번에도 압록강 신의주 쪽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강대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교류를 통해 문화사업 그런 교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8.15 독트린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의 미안의 과제인데 이 통일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향점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국절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의 우리의 가치를 북녘 땅까지 확대하는 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고 제대로 된 광복이란 그런 차원에서의 독트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보고요. 김 전 부대변인과 박 전 최고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0대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곳 113제곱미터, 33평짜리가 60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3.3제곱미터, 한 평에 약 2억 원인 셈입니다. 42억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50억은 훌쩍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 58억, 60억 뭐 이런 식으로. 지난해 입주 당시만 해도 40억 초반대에 거래됐지만 몇 달 사이 10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고가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군이 발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고 있는 건데 그 중심엔 40대로 진입한 1980년대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영끌 투자로 서울 전역에서 급등장을 이끌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전문직.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80년생들. 4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수는 30대가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40대 매수자 비중이 크게 오르며 30대와 비슷해졌습니다. 학군이라든지 뭔가 편의성이라든지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마련되어 있는 올해가 좋죠. 공급난 우려로 서울의 새 아파트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미국 뉴저지에서요. 지난달 28일 새벽에 20대 한인 여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보디캠, 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Who's dealing with the mental health crisis? Don't come in this way. I'm going to break the door down. Go ahead, I'll stab you in the neck. Drop the knife. 이 변호사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지금 여성이 이제 그 조울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이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구급차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구급차가 오기보다 경찰이 먼저 이제 출동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고 나자 이 가족들도 이게 조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바로 문을 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경찰이 이제 10회 정도 이제 노크를 하고 나서 이거를 문을 열고 들어온 후에
바로 흉부 쪽으로 이제 총알을 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이 여성이 지금 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부분은 뭐 소형 접이식 칼을 뭐 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이제 그때 당시에 생수통만 들고 있었을 뿐인데 이게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알이 발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잉 진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수통을 들고 있었다. 이게 이제 유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칼이 있었다는 것이지 빅토리아 칼을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전혀 위험이 되지 않았고. 문을 한 10번 정도 찼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들고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경찰로부터. 장 변호사님, 네. 생수통을 들어올린 행위를 경찰은 위협이라고 인식을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과잉하게 이게 대처한 거는 맞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문 밖에서 신랑이 갔었지만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물론 과격한 발언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 당시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들고 있었던 건 커다란 빈 생수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이후에 총격을 가했다는 건 너무나 과도하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인종적인 판단과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현재 한인 사회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총격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he loved music. These cameras should be to hear her sing, not like this. We stand with Victoria Lee's family in calling for a swift, transpar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 구장훈님, 이 미국 경찰들의 과잉 진압 논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드는 의문은 아니 테이저건도 있을 것이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다른 진압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왜 총부터 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과잉 진압 굉장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돌아가신 유가족이나 그 변호인의 말씀에 따르면 실제로 경찰을 위협할 만한 어떤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먼저 총을 쏴서 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사회는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경찰들의 경우에는 혹시 지금 나랑 대치하고 있는 피의자 또는 이 사람이 흉기, 그 특히나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 속에서 이 과잉 진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잉 진압을 하는 대상이 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있는 이 백인보다는 오히려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런 그 아시안계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뉴욕, 뉴저지의 사건의 경우에도 앞뒤 정황을 따져봤더라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9.11이 왔을 때까지 경찰이 진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서 총기를 먼저 이 발사함으로써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 진상 규명과 함께 이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 재발 방지책까지도 그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민 변호사께 짧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장훈 차장께서 다른 인종에 대해서만 이렇게 과잉 진압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일단은 근데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사건이 조금 반복이 돼 왔던 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아시아인들 아니면 뭐 유색인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 진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직접적인 위협이나 이런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진압은 허용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정도라면 좀 매뉴얼에 따라서 적어도 이런 뭐 유색인종 때문에 이런 불만 어린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는 않도록 조금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진상규명을 통해 가지고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에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서 각종 문제를 제기했던 안세영 선수 침묵을 깨고 추가 심경을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7일 발언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변호사님,
SNS에 추가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일단은 그 처음에 작심 발언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좀 완화된 그런 표현이 많이 보였거든요. 예?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이제 표시를 하고 뒤에 이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관습이라고 하면서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회 차원에서 조금 이제 검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고요. 네. 그리고 부상을 입고 나서는 사실 이제 선수마다 부상의 정도가 다르고 그 부상을 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협회가 조금 뭐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잘 대응을 못한 게 아니냐.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이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배드민턴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도록 협회와 조금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돼서 본인의 이런 뭐 불만이나 아니면 이런 좀 개선이 돼야 될 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구장차님. 네. 이게 아무래도 글로 적다 보니까 좀 더 정리가 되고 좀 더 차분해진 어조인 건 맞는데 네. 내용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안세영 선수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합리한 그 운영이 없었는지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수 보호가 미흡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회는 지금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이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문제 제기를 한 안세영 선수를 먼저 불러서 네가 느끼기에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바꾸는 것이 협회 발전에 또는 선수 그 경기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문제 제기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이 다른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만 먼저 듣다 보니까 과연 협회가 문제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새로운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배드민턴 협회가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지난 그제 첫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또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1차 회의를 또 비공개로 진행을 했어요. 그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들여다보고 이거는 관련 정관상 위법사항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드민턴 협회 산하에 이런 위원회를 꾸리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심의 의결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 사유로 굉장히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사전에 심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문체가 봤을 때는 일단 경미한 사안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 귀국해가지고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사안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경윤 변호사님. 아까 구자영 차장께서 말씀하실 때 안세영 선수를 먼저 조사해야 되지 않았냐라고 지적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이후에 일본이라든지 뭐 아니면 동아시아에 이렇게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이 코칭 스태프를 먼저 불러가지고 좀 긴급하게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이름도 이제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제기를 한 선수를 먼저 불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뭐 위반 사항이 있다든지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를 이제 코칭 스태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재반 상황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사를 하는 순서도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문체부에서 다시 한번 이 정관의 위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제 공고를 하라 이렇게 이제 공고 조치를 내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질지 그리고 이제 꾸려진 이후에는 어떻게 좀 확인이 되고 개선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회 측은요, 안세영 선수와의 갈등은 없었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협회와 그 선수 중에 좀 갈등 여지가 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하던데.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네.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구장선생님. 네. 김태규 협회장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갈등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 김태규 회장의 저 말씀 때문에라도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을까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금메달을 딴 프로 선수가 금메달을 딴 현장에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등이 없다라고 변명하고 해명할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내가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다. 그래서 잘잘못이 있다라면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갈등 없었다. 다른 선수들은 그냥 선수 생활 잘했다. 안세영 선수의 말이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 제기가 안세영 개인의 문제 제기다라는 것으로 치환하고 있고 그렇게 축소하려고 저렇게 해명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협회장의 저런 태도와 말씀 때문에라도 이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진상조사위는 협회 자체가 아니라 제3자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분노의 7년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따르면 선배들의 빨래, 청소 이런 거를 다 대신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제 중3의 나이에 지금 이 국가대표가 됐는데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선수들의 뭐 라켓 줄이라든지 아니면 빨래나 청소를 이렇게 자신이 이제 도맡아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대표팀이 되고 나서는 집에 갔을 때 이제 본인이 시간이 없을 정도다. 뒤에 지금 이런 청소나 빨래를 해야 돼서 이제 나머지 뭐 휴식 시간을 뭐 이제 취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로 차출될 정도로 이렇게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만약에 뭐 선배들이 이런 불합리한 간섭에 시달리게 될 정도라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대로 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이제 용기를 내서 이런 발언을 한 만큼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간섭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변호사님. 이게 특정 종목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뭐 예능에서도 가볍게 옛날에 뭐 내가 선배들의 청소도 했다, 빨래도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고 김연경 선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과거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막내 시절에 빨래를 하러 들어온 건지 배구를 하러 들어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라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선배들은 세탁기를 쓸 수 있지만 막내급 선수들은 손빨래를 했어야 됐고 또 이 팀으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빨래가 굉장히 매일같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담도 막내들이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에 전념하는 시간보다 이런 뒤치다거리를 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회의감이 들었다고 이 배구 여제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요. 이게 과연 배드민턴 협회만의 문제인지 이런 구태가 또 다른 종목에는 있지 않은지에 대한 좀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제 한 방송에서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이자 현재 감독인 현정화 감독이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파워풀한 경기 능력뿐 아니라 근성도 있다. 넘어지면서도 디펜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극찬을 한 내용도 보도가 되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지금 협회에서 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서 어떤 부분에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지난 2월에 이런 문제 7가지 정도 되는 부분들을 이제 협회 측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이제 뭐 비행기를 탈 때 뭐 좀 비즈니스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좀 개선되어지는 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한 주의 주요 뉴스를 짚어보는 앞으로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나흘간 기차표 예매가 시작됩니다. 예매 대상은 9월 13일부터 엿새간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인데요. SRT 승차권 예매는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목요일에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 성장, 물가 등 경제지표의 분기별 전망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혼인생활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3월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고요. 저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5도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돼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뉴스의 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